안녕하십니까. 다나옥사의 김준호입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있죠. 2020년 지방진 한국사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험 문제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이제 총평을 하자면 문제가 평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문제 정도 약간 이제 꼬아놓은 그리고 약간 심한 문제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런 문제조차도 기존의 기출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있죠. 기본에 충실하게 이제 공부를 하시고 기출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셨다면 다 맞출 수 있는 이런 정도 이제 문제였습니다. 같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차근차근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특정 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료에서 이제 그 왕과 관련된 힌트들을 갖다 주게 될 거예요. 그래 이제 사료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사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사, 거칠부 이런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이제 주어지네요. 보시면요, 있죠. 항상 이제 사료가 나오면 안 그런 사료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틀리라고 엿먹으라고 내놓은 사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한 95% 이상의 사료들은 그 사료의 이제 주인공을 갖다 끌어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갖다 주게 돼 있어요. 이 사료는 평이한 사료이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갖다 여러 개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사부 주고 있죠. 이사부. 그 다음에 이제 국사라는 책이 나와요. 거기다 또 친절하게 이제 거칠부라는 인물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이사부는 약간 함정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부라는 인물이 치증왕 때부터 해서 법풍왕 때까지, 법풍왕 거쳐서 이제 나중에 진흥왕 때까지 거의 1세기 동안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치증왕 때 우상국 정벌이라는 이사부의 아주 뚜렷한 활약이 있기 때문에 이사부 나면 어설프게 공부한 학생들은 지정왕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정이 될 수도 있고 힌트도 될 수 있는 키워드가 이제 이사부. 하지만 이제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이사부는 야 진흥왕이랑 연결될 수도 있다. 이걸 갖다 이제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진흥왕 하면 이제 신라 6세기 때 전성기 왕으로서 전성기 왕 하면 영토 확장의 특징이 되거든요. 이 진흥왕의 이제 영토 확장을 갖다 상징하는 5가지 5대 비석, 일명 마황 북단청이라는 비석이 있어요. 그 비석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비석인 그 북한산 순수비, 요게 선제로 나와 있네요. 거저주는 문제죠.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4번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 2, 3번이 이제 왜 오답인가, 그리고 누구랑 관련했는지까지 공부해야지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기출을 갖다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1번 이제 정전지급대 있죠. 신라 중대의 진짜 전성기왕이에요. 어설픈 학생들은 신라의 신문왕이 전성기왕으로 착각을 하는데 신문왕은 그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왕이에요. 신라 중대의 기틀을 갖다 마련한 왕이기 때문에. 2번 선지 국학 있죠. 요게 신문왕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전은 그 아들인 신라 중대 진짜 전성기인 성덕왕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첨성대 건립. 첨성대는 신라 하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여왕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덕여왕의 업적이에요. 선덕여왕이 이제 문화재 여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세계 유명한 문화재가 선덕여왕이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첨성대, 그 다음에 황룡사 구축목탑, 그 다음에 이제 분황사 있죠. 요 세 개가 전부 선덕여왕이랑 관련을 갖다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완벽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제게 교재가 되게 얇거든요. 250페이지 정도예요. 그래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의구심을 느낍니다. 야, 다른 사람 1000페이지가 넘는 책들을 갖다 보는데 이렇게 얇은 교재에서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이러거든요. 근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도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다룬 내용들, 이런 지식들이 전부 다 교재에 남아 있었어요.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일단 진흥왕, 그리고 이제 우리 앞서 봤던 대가야 정복 이사부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그 단양적성비부터 해가지고 있죠. 진흥왕의 정복활동과 관련된 5대 비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금속문 쪽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진흥왕 파트에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산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부라는 인물이 함정이 될 수도 있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지중왕부터 버프왕 때까지 꽤 길게 활동을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지중왕 때 우상국 점령이 가장 뚜렷한 업적인데 그 외에도 이제 진흥왕 때 국사편찬건이라든지 요거 지금 시험 선지에서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대가의 정벌 이런 걸로 이제 그 이사부가 다시 한번 등장한다는 거. 자, 교재에서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숙노란다. 광종의 업적이 이제 광종 같은 왕은 되게 중요한 왕이거든요. 그래, 광종 업적 내부에서 순서를 갖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제 실수, 정가 실시, 정가 후로 이제 순서대로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노비 안건법 이런 키워드가 나오죠. 요걸 보고 이제 여러분 광종이라는 걸 갖다 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광덕이라든지 준풍 같은 연어, 그리고 황도라든지 소도 같은 키워드를 나오죠. 시험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 들이 되게 얇지만 그 문제집에 이제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인물을 찾는 건데 먼저 이제 박스로서 사료로서 힌트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대한매일신보에서 애국적인 논설을 썼다. 이건 한 명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신채호라든지 박은식 두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교 개혁의 뜻을 담고 유교 구신론을 집필하였다. 요까지 나와버리면 이제 한 명으로 이제 딱 정해지는 겁니다. 누구 이제 박은식으로 되는 거예요. 박은식이 이제 우리 이제 그 민족주의 사학을 갖다 대표하는 인물인 동시에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유교 있죠. 개항기 유교로 갖다 대표하는 양명학 계열의 유학자라는 거 되게 이제 중요한 지식입니다. 요 두 개의 지식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박은식을 갖다 끌어내고 박은식과 관련된 내용을 갖다 끌어내면 되는 겁니다. 1번 적극적인 의열 활동을 통해서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다. 김구입니다. 김구. 그리고 이제 일본의 침략상을 폭로하여 한국 통사를 저술하였다. 박은식의 민족주의 사학과 관련된 책 중에 두 권의 대표 저서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일부 한국 통사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통자가 아플 통자라 해서 우리 아픈 역사, 우리가 나라를 갖다 일본에 빼앗겨가는 역사를 갖다 소설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가 뭐냐면 이 나라를 갖다 빼앗긴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갖다 되찾아가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독립운동 역사를 갖다 소설한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은식의 1부, 2부 대표적인 두 권의 책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모르면 있죠. 거의 근현대사를 갖다 개항기를 갖다 공부를 안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거의 기본 지식에서 또 승부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실증사학의 입장에서 연구하는 진단학회를 조직하였다. 진단학회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대 가면은 되게 다양한 있죠. 학파, 역사학파들이 등장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30년대 활동했던 증거를 중시하는 있죠. 실증주의 학파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 학파에서 이 진단학회라는 학회를 갖다 만들게 돼요. 요 학회를 갖다 대표하는 인물은 손진태라든지 이병도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원봉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였다. 요게 이제 박은식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주의 사학의 박은식과 함께 양대축을 갖다 이루는 신채호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채호가 이제 김원봉의 요구, 부탁에 따라서 1923년에 조선혁명선언이라는 있죠. 의열단의 행동 지침을 갖다 써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식과 관련된 우리 교재에 보시면은 민족주의 파트에 보면 이제 박은식과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활동, 요게 이제 시험화돼서 나온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유학자, 양명학자로서 업적, 남에서 유교 구신론 정확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요 박은식의 대표저서 두 권, 이제 한국통사 옅게 표식이 된 그 책이 있고 있죠. 굵게 표시된 책이 있는데 굵게 표시된 책이 더 시험에 자주 나오고 더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요 두 권의 책 중에 이제 한국통사가 이제 시험에 나온 거죠. 자, 다음은 이제 4번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체가 만들어지고 발기치지 만들어지면서 야 우리 이 단체 왜 만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보시니까 여성 문제를 갖다 다루고 있어요. 이 단체에서 우리나라 여성 문제를 갖다 다룬 단체는 시험에 나오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가 이제 개항기를 갖다 대표하는 최초의 근대적 여성 단체인 찬양에 나오고 있죠. 하나가 또 일제 강점기를 갖다 대표하는 여성 단체인 군우회라는 단체 나와요. 조선 여성 동호회라는 사회주의 색깔이 강한 단체가 하나 20년대에 등장하는데 이거는 선지화만 됐고 사료로서 등장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료로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다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갖다 구별하기가 쉽다고 했어요. 어떻게? 찬양에는 있지 않습니까? 북촌 양반댁 부인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기가 되게 점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결, 공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 글의 찬양의 사료들의 핵심 포인트는 여자도 남자랑 평등할 수 있다. 남녀 평등에 대한 얘기예요. 평등에 대한 얘기. 근데 이제 찬양회 같은 경우는 근우회 같은 경우는 찬양이랑 차이가 뭐냐면 좀 더 있지 않습니까? 찬양의 사료에 비해서는 좀 더 이제 강해요. 단결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갖다 쓰게 돼요. 운동이라든지 단결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찬양회가 평등, 남녀 평등만을 얘기하고 있다면 얘는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남녀 평등보다는 뭐 또 뭐예요? 단결이라든지 뭐 그냥 전반적인 여성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내용도 좀 과격하고 있죠. 평등이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이제 두 개 사료를 갖다 구별할 수 있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정말 쉬웠던 게 지금 동아일보가 나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아주 친절하게 1927년 근후의 자매단체인 신간회 있지 않습니까? 신간회와 근후회가 탄생된 연도로 갖다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쉽게 우리 근후회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제 여성운동과 관련해서, 자, 다른 단체들은 전부 이렇게 칠해져 있죠. 근데 지금 근후에만 가장 진한 폰트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7년 연도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간의 이제 자매단체로서 이 근후의 창립선언을 갖다 좀 이제 그 다른 버전으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 단결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좀 과격한 뉘앙스 이런 걸 갖다 통해 가지고 찬양에 있지 않습니까? 여권 동문이랑 충분히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국사 공부 범위가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 포커스로 갖다 잘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짧은 시간에 빨리 성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꺼운 책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문제집은 되게 두꺼워요. 기본서가 이제 얇은 대신에 이걸 갖다 이제 저는 이제 기본서를 갖다 두껍게 이걸 갖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핵심 지식을 갖다 수업과 기본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남는 시간을 갖다 기출 문제를 갖다 되게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는 거, 요게 가장 성적이 빨리 오르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문제집은 어떤 문제집보다 문제가 풍부하고 이렇게 두꺼운 편이에요. 근데 이제 대신에 이제 기본서는 되게 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얇은 기본서 안에도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자,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다. 그 다음에 뭐 선조가 이제 임진을 한 때 거처로 사용하면서 정릉동 행궁으로도 불렸다. 광해군 때 경궁으로 불렸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간파천 후 고종이 이곳에 머물렀다. 그 다음에 중화전, 함령정, 석조정 등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교재 맨 뒷장에 보면 서울의 주요 문화유산, 한양의 주요 문화유산 해가지고 5대 궁궐을 갖다 정리해놨거든요. 그 궁궐 중에 있지 않습니까? 독수궁에 대한 설명이요. 5개의 궁궐을 갖다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답이 나온다면, 문제가 구성이 된다면 이 5개 궁궐을 갖다 구별할 줄 아는가,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약간 별로 이제 그 A급이 원래 이제 경복궁과 창덕궁이 A급이요. 근데 A급이 아니라 한 C급 정도 되는 한 독수궁이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우리 심화 과정에서는 전부 이제 수업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어요. 그 5대 궁궐을 갖다가 비교해 놓죠. 그 자료에서 보면 독수궁, 경궁에 대해서 정리해 놨는데 1번에 보니까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사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선조가 기구했다. 정릉동 행궁,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이 머물렀다,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중명정, 속조전 이런 이제 건물들이 주요 건물이다. 증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 들어가 보죠. 6번이 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전반적으로 배우는 있죠. 전반적으로 배우는 핵심 키워드들이 빠지면서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 이 문제가 이제 학생들이 조금 어렵게 느꼈을지 모르는데, 기출을 갖다 제대로 푸신 학생들이 하면 이 문제도 완벽하게 풀 수가 있어요. 일단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나라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자, 대군항이 없다. 대군항이란 키워드는 이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험 선지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언제 출제가 됐냐면 2016년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직 국사에서, 지방직 9급에서 출제가 됐어요. 어떤 문제 출제가 됐냐면 부여와 관련된 사료로서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제 1번 선지였는데 그게 틀렸어. 왜 그랬냐면 부여에는 대군항이 있어요. 대군항이라는 게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그래가지고 이게 틀린 선지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 부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쭉 나오는데, 이제 토지가 비옥,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어. 바다랑도 가깝고 토지도 비옥하다. 그 다음에 사람들 성질이 순하다. 적어도 이제 고구려는 아니죠. 그 다음에 쭉 고구려와 흡사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구려랑 관련이 있는 국가예요. 우리 이제 그 선지들을 갖다 보면 주로 이제 초기 국가들이 나올 거거든요. 요 밑에 선지는 초기 국가 중에 고구려랑 관련된 국가들이 어떤 국가가 있냐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고구려에 영향을 준 부여가 있어요. 근데 부여 아닌 거 확실해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고구려 밑에 붙어가지고 고구려한테 수탈당했던 2개 국가, 옥조, 동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옥조, 동해 같은 경우도 둘 다 이제 바다를 갖다, 동해안을 갖다 끼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힌트를 갖다 보니까 장사를 지낼 때 큰 나무각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며, 자, 관인데 관이 엄청 커요. 왜 이렇게 관이 클까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배우진 않았는데 옥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무덤 양식이 좀 특이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족묘, 골장제, 세골장이라 해가지고
그 여러 사람을 갖다 같이 매장하는 풍속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료가 만만한 사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기초를 갖다 충분히 분석하시고 있죠. 문제를 갖다 어느 정도 푼 학생이라면 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1번이 지금 보니까 민며느리제 나와가지고 바로 옥조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보니까 위만에게 한나라 침입을 알리는 장군. 요거는 이제 고조선의 멸망과 관련해 있죠. 단, 연, 위, 망에서 고조선이 4마디로 나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고조선은 왕이 있어요. 부왕, 준왕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씨를 뿌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군. 요거는 사만이랑 관련돼 있죠. 근데 우리 사만은 문화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독자성이라고 있죠. 개성이 엄청 강하다고 했죠. 고구려랑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중요한 일을 논의하고 있는 마가와 우가 부여죠. 그러니까 부여는 바로 이제 우리 대분황 선지를 갖다가 부여와 관련해서 기출 문제집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되게 좀 새로운 지식이라 가지고 좀 색깔을 바꿔가지고 있죠. 강조로 갖다 해놓은 선지예요. 부여는 아니라는 거. 그럼 정답 될 수밖에 있는 뭐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옥저랑 동해를 갖다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으면 정말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제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관에서 가족장, 골장제를 갖다 여러분 끌어낼 수 있다면 쉬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 시험 문제 중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 있어요. 좀 응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다 그대로 이렇게 탁 뽑아내는 게 아니라 있죠. 조금 이제 응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요게 이제 그 2016년도 있죠. 지방직에 나왔던 선지입니다. 다음에 이제 7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재위기간. 또 이제 사료를 보고 왕을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쉬워. 그러니까 인격정이 나와버렸어요. 인격정. 참. 우리 교재 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요 파트가 어디죠? 그러니까 4대사화 있죠. 조선의 이제 두 번째 마디, 조선 역사 500년을 갖다 관사풍환세 해서 5마디로 나오는데 두 번째 마디가 조선의 진짜 주인공이 될 사림이 등장해서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사림의 성장기예요. 그 성장기에 나타났던 대표적인 사건이 4대사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치미센이 있지 않습니까? 훈구들에게 사림들이 맞아가며 성장하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시기에 이제 그 시기 정리하면서 제가 조선의 3대대도 있죠. 요거는 이제 조선 실학자 중 이익이라는 인물이 있고 요 인물이 이제 조선시대 때 대표적인 3명의 도조, 대도로 갖다 꽂아놓은 거예요. 그 3명의 대도로 갖다 구별해 놓은 표입니다. 자, 인격정, 바로 명정이라고 구별이 되어 있죠. 실제 요 3명을 갖다 구별하는 심화 문제도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를 갖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은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지를 접근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 명종 때 진짜 주인공이 이제 엄마인 문정왕후였다 하는 걸 갖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정왕후가 나중에 이제 불교사 가서 보면 있죠. 불교사 가서 보시면 보우라든지 뭐 승가 일시 부활하면서 불교로 갖다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거 설명하면서 제가 이제 여자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불교를 갖다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갖다 했습니다. 조광조가 몰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광조가 있지 않습니까? 소격서라든지 이런 그 미신과 관련된 승가 폐지. 그 종교와 관련된 이런 그 유교가 아닌 타 사상에 대해서 이제 탄압하는 이런 태도로 갖다 취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궁궐의 아낙네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조광조가 실질적으로 몰락한 있지 않습니까? 배경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약간 좀 종교 친화적인 이런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명성황후 민비 있지 않습니까? 민비도 이제 무당 하나한테 환장을 갖다 했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일단 명종 나왔고 있죠. 명종과 관련된 거를 갖다 끌어내면 여기 이제 문종하고 명종 때 이제 실세였던 그 엄마인 이제 문종하고가 수렴청정하면서 불교로 갖다 옹호하였다. 이런 지식이 이제 완성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식들은 왜 틀렸나? 누구 때일 건가?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이제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형성되었다. 자, 우리 붕당 정치가 이제 4개 마디로 나누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선조 때 붕당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 시기 때 동인과 서인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선조, 재수없는 선조 때 거. 그 다음에 이제 삼포에서 4, 5천 명의 일본인들이 난을 일으켰다. 삼포 외란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명종의 아주 강력한 라이벌인 중종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4대 사화기에 있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왕이 중종 아니면 명종밖에요. 왜? 연산군 업적이 없다 있죠. 얘는 폭정밖에 없다고 있어요. 색깔이 아주 뚜렷해서 구별하기가 쉬워. 그 다음에 이제 중종하고 명종 사이에 인종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얘는 업적이 없어.
바로 죽어버려요. 문정왕후한테 아마 독살당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어요. 업적이 없어 너무 어린 나이에 죽어서. 그래서 4대 사화기에 왕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중종 아니면 명종이 나오고 있죠. 요 둘이 이제 오답이 구성되는 경우는 요 둘을 크로스해서 오답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금 중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광조가 내수사 장리 폐지 소격서 폐지 등을 주장하였다. 조광조도 역시 중종이죠. 지읒지읒에서 연결을 갖다 해드렸습니다. 그 중종이랑 명종이랑 라이벌 관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둘을 그 명종 문제에 중종 선지를 갖다 두 개나 줬습니다. 자, 봤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8번 이 부대 어떤 군부대에 대해서 있죠. 사료를 통해서 일단 이 군부대가 뭐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걸 골라내라는 겁니다. 윤관 나왔으면 게임 끝났습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별무반이라고 했죠. 윤관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여진족 토벌하러 갔다가 여진족 부족장들한테 두들겨 맞고 온 거예요. 칸나라를 대표하는 그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질질 짜면서 이제 그때 왕인 숙종한테 이제 하소연을 했다고 했죠. 뭐라고 그러니까 야, 이 전투에서 패한 거는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부하들이 비겁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졌는데? 여진족은 기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병이 주력이라는 거예요. 얘들이 치고 빠지는 전략을 쓰는데 우리 기동력, 보병의 기동력으로는 기병을 못 따라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견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나한테 저 기병들을 갖다 따라잡을 수 있는 기병 병력이 갖추어진 군대를 갖다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숙종이 만들어줬다 안 만들어줬다? 만들어줬다고 했죠. 안 만들어줬으면 윤관이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역사에 등장을 안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준 기병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신기군, 신보군, 그 다음에 항마군으로 이루어진 별무반이 형성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별무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이제 여진족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조직이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이 큰 틀을 잘 예쁘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문벌 귀족기 때 그리고 이제 고려 때 외침이 되게 심했고 있죠. 특히 문벌 귀족기 때 외침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문벌 귀족기 전반기의 외침이 거란과 관련돼 있다고 했어요. 거란 1, 2, 3 세 개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벌 귀족기 후반기 때는 전부 여진이랑 관련됐다고 했어요. 여진 1, 2, 3에서 여진과 관련된 3개 사건이 등장한다고 했어요. 거란 1, 2, 3, 여진 1, 2, 3 순서 잡고 3개를 갖다 6개를 갖다 구별할 수 있는 공부가 이제 고려 대백관계에 가장 뼈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여진 일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여진이가 이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자겸에 나뉘고 있죠. 여진 3위 묘총의 서경촌도운동이에요. 요거는 여진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는 않는데 여진이 사대를 갖다 요구하면서 있죠.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고 여진의 사대를 갖다 번복할 건지 유지할 건지를 갖다 놓고 있죠. 다시 묘총의 서경촌도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들도 전부 여진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진이 아직 금을 세우기 이전에 부족 다닐 때 난리칠 때 정벌했던 게 바로 용간이란 인물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여진족에 대처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교재에서 한번 하게 볼게요. 자, 문벌귀족기 대외관계를 갖다 제가 싹 정리해 놨거든요. 원래 이제 교재 앞에 보면 여기는 이제 거란족 1, 2, 3, 그 다음에 이제 여진족 1, 2, 3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진 1과 관련된 윤간의 여진정벌, 여진토벌 되어 있고 있죠. 신기, 신보, 항마 해가지고 이제 별무반이란 군부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되게 이제 기본 지식에 속하는 문제죠. 솔직히 이번 시험은 틀릴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 충실하게 공부했으면 한 3개월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제 만점 받을 수 있는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미축진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나라 뭐 사만의 종족이고 사만하면 거의 이제 남한 땅 일대를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진변 사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고령에 있다. 핵심 키워드가 나왔네요. 고령. 아이고, 고령. 그 다음에 이제 고논연년에 고논이면 누구예요? 우리 언제 배웠어요? 자, 고논이면 신라 최초의 연호 법흥왕 때 사용됐다고 했죠. 법흥왕 때 사신을 보내서 공무를 바쳤다. 그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법흥왕 때 있죠. 신라의 이 나라가 뭐예요? 그러니까 공무를 바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 법흥왕 때 있지 않습니까? 법흥왕이 금강가야를 갖다 흡수하는 동시에 있지 않습니까? 대가야랑은 결혼동맹을 맺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키워드지만 나오긴 나옵니다. 그걸 보니까 야, 얘는 대가야구나 하는 걸 갖다 우리 끌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대가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쭉 보니까 1번에 있죠. 관산성 전투에서 국왕이 전사했다. 백제 그 유명한 누구예요? 비운의 성왕.
백제 중흥을 이뤘던 두 번째 전성기를 갖다 이뤘던 성왕, 진호왕한테 배신당했던 왕이죠. 그 다음에 울릉도 정벌하여 영토를 편입하였다. 이건 아까도 살짝 다뤘죠. 그러니까 이사부 기억나시죠? 이무기라고 했죠. 한 100년 동안 활동했다고 했죠. 얘가 이제 초기에 활동했을 때가 지정왕 때라고 했어요. 지증이죠. 땅을 증가시키다. 지정왕 때 땅이 증가된 거예요. 어디 땅을 갖다 증가시켰다? 바로 울릉도. 그 선지나 사료에서는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울릉도라는 키워드보다는 우상국이라고 나와요. 우상국. 그리고 이 우상국이 왜 중요하다? 우리 독도랑 관련되어 있죠. 독도란 섬이 지금 분쟁 지역이고 있죠. 이 분쟁 지역 독도란 섬의 소유권을 갖다 정하는 일반 원칙이 뭐냐면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있지 않습니까? 섬 소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독도라는 무인도가 울릉도에 가장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울릉도가 우리 영토에 편입된 시점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 돼서 이사부의 우상국 정벌 지정왕 때 중요한 사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요건 마지막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신라를 도와 낙동강 유역을 진출한 왜를 격파하였다. 요거는 이제 광개토 대왕의 신라의 왜구 토벌과 관련된 400년도 정근대 사건은 연도가 그렇게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세기 감각이 더 중요하다고 했는데 거저 주는 거는 우리 거저 먹어달라 했어요. 400년도에 광개토 대왕이 있죠. 신라의 왜구로 갖다 한번 토벌해줬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우리 시험 선지에 이거와 관련된 게 이미 몇 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뭐라고 출제됐냐면 소백산맥이라 출제가 됐어요. 소백산맥이 그 경상도와 있지 않습니까? 그 전라도, 충청도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산맥이에요. 태백산맥에서 쫙 뻗어나온 거. 그러니까 소백산맥 주변에 경상도도 있고 경상도 그 전라도, 충청도도 이제 끼어 있는 요 일대를 갖다가 이제 우리나라 중부 일대, 남한의 중부 일대 있죠. 여기가 이제 소백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백산맥 부근에 호남도 있는 거예요. 호남이 전라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호남의 동부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호남이라는 지역이 이제 소백산맥이라 여러분이 매칭을 못했다면 지리적 지식이 좀 부족하자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선지들이 워낙 명확하게 오답이야. 오답. 그래서 3번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재는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가야, 후기 가야의 중심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장수왕 전성기 5세기 후반에 소백산맥 서쪽까지 진출하였다 되어 있죠. 소백산맥이 이제 우리 남한의 중부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백산맥 진출했다는 말이 경상도의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오른쪽 편이 있죠. 그 다음에 전라도의 전라도의 오른쪽 편, 경상도의 좌측 편이 있죠. 한번 그림을 갖다 그려보겠습니다. 소백산맥이 태백산맥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백산맥이 이렇게 뻗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백산맥 일대까지 진출했다면 요 일대까지 진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제 호남 이렇게 돼 버리니까 충분히 이제 아까 그 선지와 이제 연결이 돼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풍왕과 결혼 동맹 이런 것들. 자, 이번에 이제 9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역시 이제 특정 왕을 끌어내는데 발해왕이라는 힌트가 친절하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대흥, 그 다음에 중경, 상경, 동경,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서 촌손이라고 칭하였다. 그 다음에 당의 친선관계를 갖다 맺으면서 당문물 적국 도입 체제를 갖다 정비하였다. 너무 친절해요. 그러니까 힌트가 이제 너무 많이 나왔고 함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천도가 이제 취미생활이었던 문왕, 그 다음에 이제 문왕의 연호에서도 끌어낼 수도 있고 천손이라는 키워드에서도 끌어낼 수도 있고 체제정비에서도 끌어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체제정비는 그 발에서 2번이 있었죠. 선왕 때도 이제 2차 체제정비가 한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갖다 이제 끌어내자면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거네. 지금 보니까 발해 왕 제위 기간에 통일 신라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조차도 우리 교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왕이라는 왕이 신라를 갖다 기준으로 하자면 있죠. 신라 중대 후기, 그 다음에 하대 초반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자리 잡고 있는 왕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대 후반부라든지 하대 초반부 있지 않습니까? 요 시기 때 역사적 사건을 갖다 끌어내면 돼요. 노국 폐지, 경덕왕, 바로 중대 있지 않습니까? 하대 문을 갖다 여는 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번 바로 정답으로 이제 나오게 되네요. 정답.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애들은 왜 틀렸나 봅시다. 청해진 나왔죠. 청해진은 누구랑 연결해야 된다? 장보고. 장보고랑 관련된 왕이 흥, 심, 문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 명의 왕이 있다고 했어요. 이 장보고와 관련된 시기가 신라 하대 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중반부에 자리 잡고 있다고 했어요. 장보고 이전은 하대의 초반부고 있죠. 장보고 이후는 있지 않습니까? 하대의 이제 후반부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하대 중반부니까 실제로 이제 문왕이랑 안 겹쳐 있어요. 3대목은 신라의 진성여왕이라고 해가지고 일명 진상여왕, 신라를 갖다 말아먹은 여왕이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보고보다도 이후에 있는 여왕이에요. 역시 더 안 되죠. 그 다음에 독서삼품가, 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노급 폐지죠. 노급을 갖다 부활시킨 게 경도왕이에요. 지금 독서 삼품가 있지 않습니까? 독서 삼품가가 하대 초반부거든요. 하대 초반부니까 만약에 그럼 정답이 두 개가 돼버려요. 발해 있지 않습니까? 문왕이 꽤 오래 거의 한 60년 정도로 갖다 통치하면서 신라 중대 후반부와 하대 초반부로 갖다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이제 이거를 갖다 지금 경도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둘 다 정답이 돼버려요. 원성왕이 있지 않습니까? 신라 하대 두 번째 왕, 초기왕이거든요. 초기에 되게 이제 좀 신라 하대 초기에 그나마 좀 똘똘한 왕이 있어가지고 신라를 갖다 바로잡기 위해서 독서 삼품가를 갖다 실시했다고 했어요. 요게 맞는 거예요. 지금 노급 폐지는 누구냐면 신문왕이에요. 노급 부활이 경도왕이에요. 경도왕.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문제 풀다가 이제 저처럼 착각을 하면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라면 정답이 두 개가 나오거나 있죠. 정답이 없거나 이런 오류가 생길 거예요. 그럼 다시 이렇게 수정을 갖다 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이 표에 그러니까 자, 일단 이제 문왕, 대원모, 대영, 보력 요 대영만 가지고도 바로 이제 문왕인 걸 끌어낼 수가 있고 있죠. 신라 역사와 발해를 갖다가 순서를 갖다 연결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미 출제가 돼 있었어요. 최고난도 문제들로서. 이거를 갖다 연결하기 위해서 발해 역사 라인, 신라 역사 라인 연결을 갖다 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문왕이 있지 않습니까? 신라 중대 후반기부터 하대 이제 초반기 왕들이 얽혀 있는 거 보이죠? 원성왕이라든지 경도왕 이런 왕들이 전부 이제 문왕이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번 정답으로 이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보고 보이죠. 그러니까 요 장보고와 관련된 흥신문이 있고 있죠. 요 흥신문 이전이 신라 하대 좀 초반부 왕들이요. 그 다음에 장보고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이후의 왕들이 신라 하대 중에서도 후반기, 이 후반기를 대표하는 왕이 아까 봤던 우리 진상여왕, 진성여왕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1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거의 조술로 옳은 것은 자, 서울 노론. 조선시대 얘기네요. 조선시대 중에 조선 이제 후기쯤, 노론이 이제 활동할 때쯤 되면 조선 후기가 되는 거죠. 양반전까지 나왔네. 힌트를 너무 많이 주네. 한전론, 거기다 이제 상공업진흥, 수레와 선박 이용에도 주목하였다. 박지원이죠. 그러니까 힌트를 갖다 너무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지원과 관련된 저서를 갖다 끌어내게 되면 관홍서초. 박지원이 땅이 엄청 많다고 이제 준의 집에. 그래서 이제 이 땅들의 생산력을 갖다 높이기 위한 있지 않습니까? 영농서를 하나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홍소초라고 있습니다. 북학인은 누구예요? 북학인은 박지원의 제자인 있지 않습니까? 박제가라고 있어요. 박제자라고 불러도 돼요. 박지원의 제자니까. 그 사람이 쓴 북학이라는 청나라 견문록이요. 기행문. 그 다음에 이제 의삼문답 있죠. 요건 이제 홍대용이라고 박지원보다 바로 앞시기에 이제 중상파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의삼문답이라는 책을 쓰고, 그 다음에 지봉유설은 우리 실학자 중에서 실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인물이에요. 왜? 지봉유설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청나라에 들어와 있는 서구의 근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최초에 이제 백과사전을 갖다 쓴 거예요. 서구의 근대적 지식을 갖다 바탕으로 해가지고 백과사전을 쓴 거예요. 그 백과사전이 지봉유설이고 그 책을 써서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받습니다. 시대로 치자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 광해군 때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학 파트에서 박지원과 관련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관홍소초라고 바로 등장했죠. 그 다음에 여기 한전론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문소설, 비판전 한문소설의 양반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얇지만 모든 내용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 들어가겠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지금 이종무의 대마도종벌, 그 다음에 전분육동법과 연분구동법 둘 다 누구의 업적이냐면 세종의 업적이요. 그러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업적은 누구의 업적이요? 무조건 세종 업적이죠. 그러니까 세종거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세종기 한 두세 개 있다 그러면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보통 이제 갓 한 왕대에 여러 특정한 사건들을 갖다 논리적 인과관계 없이 순서를 잡으라 그러면 완전히 거의 뭐 찍든지 그냥 이렇게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아닐 확률이 높아요.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보통 이제, 야, 이거 어느 왕이다, 그걸 갖다 알면 끌어낼 수 있구나. 그리고 같은 왕대 사건이라도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의 선후관계를 갖다 묻게 돼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인지 봅시다. 쭉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세종과 관련된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 농사직설, 일명 농농농 시리즈예요. 농농농 시리즈. 고려기, 조선전기, 조선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농자 들어가는 유명한 농서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농서 들어갔다 여러분은 포지션을 갖다 잡아주고 시대를 갖다 연결해서 구별할지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야, 농농농 시리즈로 암기를 해버리면 농사직설, 그리고 농가집성, 그리고 이제 농상집요 이렇거든요. 요것들이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농농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전용 암기법은 뭐냐면 농농농이 아니라 농농농,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를 갖다가 구별해야 된다 하는 걸 상기시켜 주는 거고, 실제 이것들을 갖다 구별하는 암기법은 뭐냐면 상사가라고 있어요. 상사가. 야, 우리 머리를 갖다 농농하게 해주는 있지 않습니까? 요 3개의 책들을 갖다가 구별하는 암기법은 두 번째 글자인 상사가라고 했어요. 농상집요, 농사직설, 농가집성인데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는 하나도 안 중요해. 왜? 아니 이거를 갖다가 농사집요 이런 식으로 오답을 갖다 안 만들어요. 왜? 우리 교수님들은 국어 국문학과 교수님들이 아니라 있죠. 국사 교수님들이기 때문에 단어를 갖다 없는 단어를 막 만들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있는 대상들을 갖다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글자의 포인트를 만들어서 농농농을 구별하는 방법은 있죠. 우리 직장 상사가 알려주었다. 고려 후기의 농상집요, 조선 전기의 농사직설, 조선 후기의 농가집성 해가지고 이제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책들은 누구 건지 봅시다. 과전법은 조선을 상징하는 경제법인데 이건 언제 만들어졌다? 고려 공야왕 때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이시의 반란은 개유정난, 세조의 개유정난에 반발해가지고 일으킨 난이 이제 이시의 난이라고 했어요. 이시의 난 이렇게 나오면 쉬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징옥의 난이랑 이시의 난을 갖다가 순서를 잡는 문제라든지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면 엄청나게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별하는 방법, 순서 잡는 방법이 이징시에 징시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말로 있지 않습니까? 유감입니다, 뭐 죄송합니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징시에서 이징옥, 그 다음에 이시의 순서를 갖다 잡아주시면 세조와 관련된 이제 2개 반란 순서를 갖다 잡을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문제는 거의 기초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도전의 요동, 정벌, 추진. 우리 정도전 나오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도전. 고려 말의 신진 사대부로서 정도전이 잠시 등장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도전의 정책들은 있지 않습니까? 태조, 조선의 태조의 정책이랑 태조의 정책이 정도전의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태조는 얼굴마담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박근혜도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마담이 있었죠. 최순실 씨. 그 역할을 갖다 수행했던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태조 이성계 때 업적이 되는 거예요. 자, 세종 이제 업적 보니까 지금 스시마섬 정벌 이 정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봐야 되죠? 우리 아까 이제 전분육동법과 연분구동법이라고 배웠는데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 경제사 가면 더 자세히 배우는데 요 두 법을 갖다 합한 법이 이제 공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게 세종 때 실시가 됐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의 요거는 이제 우리 교재에 그러니까 조선 초의 문물 정비에 보면 있죠. 세종꼴로 농사직설 해가지고 또 정리가 돼 있어요. 요 2개의 지식이 이제 결합되면은 요 문제가 이제 완벽하게 풀리는 거죠. 자, 13번. 가시기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다음에 청해 영선사를 갖다 파견하였다. 자, 이제 개항기 때 사건들이요. 개항기 사건 중에서도 조금 이제 초기 사건이에요. 저는 이제 개항기 역사를 갖다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뒤에 자료를 갖다 먼저 한번 보죠. 개항기 역사를 갖다가 5개의 마디로 나눠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해가지고 이 사건들을 갖다 연결을 갖다 해드려요. 근데 그 마디를 나누는 기준이 조금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조금 매국노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이 시기 때 우리 개항기 역사를 갖다 어떤 놈들이 주도했나, 어떤 외세들이 주재했나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일청일러일에서 5개의 마디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나라를 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개항기는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이 없었어요.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막 흔들흔들 좌지우지 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 국사에만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국사의 흐름을 갖다 결정했던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항기 열강들이요. 주변의 열강들, 일본이라든지 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이 우리 조선, 개항기 조선의 주도권을 갖다 행사하고 있던 시기에 누가 주도권을 갖다 행사하냐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5개의 마디로 나눈 거예요. 좀 특이하게 나눈 거예요. 그 일청일러. 일본이 쫙 깔려 있고 사이에 청이 한번 도전했다 튕겨나가고 있죠. 청일 전쟁에 의해 패배해서 튕겨나가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일본에 도전했다 또 러일 전쟁에 의해 가지고 튕겨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시면 일청일러일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제 연결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1기, 2기, 3기, 4기, 5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자, 강화도 조약과 관련된 거는 바로 이제 일기를 대표하는 2가지 사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기 사건, 그 다음에 청의 영선사를 갖다 파견하였다. 요거는 있죠. 일기의 2번째 사건인 2차 수신사, 김홍집의 2차 수신사의 여파로서 등장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기의 2개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기의 2개의 사건들이 지금 등장해 있고 요 사이에 이제 들어갈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궁국 기문천은 있죠. 여러분 이 갑신정변이란다. 이름 뭐야? 갑오 1차 개혁이랑 관련돼 있고 있죠. 갑오 1차 개혁은 몇 기냐면 있죠. 3기에 끼어져 있어요. 3기. 그러니까 요 사이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요 3기로 있으니까 이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화정책을 추진한 기구로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하였다 돼 있죠. 요게 이제 김홍집의 2차 수신사 2번째 있지 않습니까? 김홍집의 2차 수신사랑 관련돼 있어요. 김홍집이 2차 수신사를 다녀와가지고 고종한테 했던 얘기가, 야, 일본에 들어와 있던 근대 문물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빨리 배워야 되겠다. 이 얘기를 갖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대 문물을 갖다 배우기 위해 기구를 하나 설치하는 거예요. 그게 통리기무화문과 12사가 되는 거예요. 12사. 요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리기무화문과 12사를 갖다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종이 초기에 했던 정책들이 어떤 정책이 있냐면 실질적인 정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나라를 지키는 게 급선무다 보니까 있죠. 군대를 갖다 개편했던 거예요. 신식 군대로 개편하면서 구식 군대를 갖다 축소하고 있죠. 5군영을 2영으로. 그 다음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갖다 설치하는 업적. 요게 실질적인 업적 하나밖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이지 않은 업적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려면 일단 서구 열강들의 발전한 나라들에 있죠. 어떤 뛰어난 근대 문물이 있는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섭렵하기 위해서 조사시찰단, 영선사,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 간격이 조금 2년이 있긴 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이제 보빙사 같은 이런 사절단들을 갖다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방금 이제 우리 보셨던 이제 영선사입니다. 영선사. 그러니까 통리기무화문 직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2번 있죠. 요 통리기무화문에서 영선사를 갖다 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리기무화문, 영선사는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죠. 연도를 암기해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갖다 일정 수준 이상까지 한 학생들은, 저도 심화 과정으로 가면 연도를 갖다 좀 애워달라고 해요. 개항기 파트에서는 애워주면 이제 심화 문제, 정말 극심한 문제에서도 로또처럼 맞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기사의 거 일기 흐름으로서 이제 기억해내는 문제입니다. 근데 연도를 접근해도 가능해요. 강화도 조약 있지 않습니까? 암기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1, 그 다음에 8, 7, 6, 8부터 숫자를 하나 까가는, 그리고 이 사건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연도를 갖다 물어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암기를 갖다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리기무화문을 갖다 암기하기 쉬운 이유가, 통리기무화문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1, 8, 0년이에요. 0년. 1876년도에 개항을 하지 않습니까?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80년도에 김홍집의 2차 수신사를 갖다 보내가지고 있죠. 그거를 갖다 바탕으로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암기하는 방법은 김홍집이 일본에 가가지고 엄청 놀랬다는 거예요. 우와, 요거를 갖다 세로로 세워보면 이런 느낌이요.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완전 커진 느낌이요. 가지고 우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우리도 우와 하기 위해서 있죠. 통리기무화문을 갖다 설치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요런 이제 통리기무화문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개혁들이 뭐 시찰단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개혁들이 이제 추진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개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홍범 14조. 홍범 14조는 가보 2차 기억, 우리 계양기 3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그 다음에 9번 신참, 이건 더 답이 될 수 없어요. 대한국 국제에 있지 않습니까? 요게 그러니까 사기의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이랑 관련돼 있어요. 사기 사건이요. 전부 뒤에 얘만 일기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답이 이제 2번 쉽게 나오는 겁니다. 연도를 알아야 풀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연도를 알아도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 것은, 세계유산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재도 뒤에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 뒤에 보시면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얘들을 갖다 이제 야 얘가 세계유산에, 세계문화유산에, 세계기록유산에 무형유산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정도는 구별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되게 쉬운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종묘, 화성, 한양도성, 남한산성 전부 이제 조선에 있지 않습니까? 세계문화유산 가 관련된 문제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 한양 도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양에 이제 5개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성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경복궁이거든요. 그래서 한양 도성이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면 이제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5대 궁궐 중에서 하나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정궁이 있죠.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복궁 같은 경우는 중국의 자금성이랑 되게 구조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창덕궁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 특유의 건축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산세의 적응안이 있지 않습니까? 특유의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경복궁은 이게 한번 임진왜란 때 무너졌다가 있죠.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다시 지어지거든요. 중건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근현대에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창덕궁은 이제 임진왜란 직후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가 역사도 더 깊고 그래서 전궁인 경복궁이 아니라 창덕궁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답으로 맞는 유네스코 유산에 포함된 선지로서 뭐 수원화성이라든지 남한산성 이런 것도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종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이제 정답은 한양도성이 이제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 다음과 같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연도 중요합니다. 개항기라든지 일제강점기에 가면 연도 감각이 기본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했어요. 1897년, 18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1896년 독립협회와 관련된 시기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사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갖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문제는 그 지식을 필요로 안 해. 그러니까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어려운 문제에서는 사기 내에서 전반부 독립협회 시기와 후반부 있지 않습니까? 광무개혁 시기, 대한제국의 광무개혁 시기를 갖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독립협회 시기가 1896년부터 시작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고종이 주도하는 있죠. 고종이 주도하는 광무개혁 시기가 1899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육자가 구자로 이제 뒤집어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이제 독립협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시기죠. 그러니까 97년도. 이 시기 때 뭐 인민의 교육, 토론회, 그 다음에 이제 개명, 그 다음에 신문을 통해서 개명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도를 보거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협회 시기의 주인공은 독립협회밖에요. 그러니까 연도를 알면 바로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인민을 갖다 개명한다. 우리 교재에서는 계몽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신문. 독립협회 트레이드마크가 뭡니까? 독립신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보고 이제 여러분은 독립협회라는 걸 끌어낼 수 있어야 되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쭉 보면 이제 독립협회의 영향을 받은 이제 5기 단체들이 라이벌로 등장하고 있죠. 하나가 이제 독립협회와 관련된 선지로 이제 등장했네요. 이번이 보니까 국민 계몽을 위해서 해보를 발간하고 만민공동회는 대규모 집회를 갖다 열었다. 여기 독립협회와 관련된 설명.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의 영향을 받은 있지 않습니까? 5기의 보훈대신이라는 4대 애국 계몽단체가 등장하게 돼요. 보훈대신 4, 5, 6, 7. 1904년 보안회. 그 다음에 5년 헌정연구회, 6년 그러니까 대한자강회, 7년 신민회 해가지고 이제 아주 중요한 4개 단체가 연달아 따닥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 보니까 헌정연구회를 계승하여 월보를 가능하고 지혜를 설치했다. 이건 대한자강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황무지 개간을 구실로 해서 뭐 대중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요거는 이제 보안회 활동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좀 뜬금없이 나왔네요. 이건 색깔이 완전 다르거든요. 보부상 단체, 요거는 이제 사기에 있지 않습니까? 황국협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부상들 갖다 중심으로 해서 황권 강화를 갖다가 주장했던 단체, 바로 독립협회를 갖다 해산시켰던 독립협회의 라이벌 단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상대는 안 되지만 독립협회를 되게 싫어했던 단체요. 정답 2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독립협회 설립해 가지고 있죠. 독립신문,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또 뭐가 있지? 독립협회. 그 다음에 연도도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런 연도. 그리고 이제 계몽된 민중 요런 키워드를 보면서 여러분 이제 독립협회를 갖다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독립협회와 관련된 활동들을 보시면 있죠. 초기 활동을 보니까 여기 뭐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독립신문은 여기 이미 나와 있죠. 독립신문은 일단은 독립협회보다 먼저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어려운 문제에서 요거를 갖다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만민공동에 나오죠. 독립협회의 대표적인 활동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연결해가지고 이 지식을 연결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밑줄친 그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자, 그는 보니까 이제 만주로 가서 1910년도경에 만주로 가서 혼자 간 게 아니라 또 형제들하고 같이 갔네. 그래서 막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강수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누굽니까?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빈출되죠. 그러니까 이혜영 육형제라고 있어요. 이혜영 육형제. 이혜영을 중심으로 한 그 육형제가 서간도 일대 우리 독립운동 기지를 갖다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그 서간도 일대 대표적인 있지 않습니까? 단체 중에 하나가 이제 신흥강습소라고 했어요. 그 얘는 이제 이혜영 육형제. 조선어 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루었다. 조선어 학회 사건이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어 학회 사건은 40년대에 일어나고 있죠. 이혜영 선생님은 30년대 초반에 있죠. 초반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흑색공포단이라는 김구가 한인애국단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김구가 만들었던 한인애국단의 똑같은 버전, 똑같은 색깔의 단체를 갖다가 이혜영이 동시에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김구는 안 걸리고 잘했고 있지 않습니까? 이혜영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있죠.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어학회는 40년대 초반 42년도 사건이죠. 그 다음에 독립운동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 있다. 서간도의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서간도의 특징이 그러니까 자치단체랑 무장단체가 짝을 이루어서 이제 발전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치단체 같은 경우가 어디에 보니까 그 경학사에 가면 부유한 한족들이 많이 산다 해가지고 이제 경학사 그 다음에 이제 부민단, 한족 해가지고 자치단체 3대 한족 서간도에 3대 그러니까 자치단체의 이름을 갖다 순서대로 암기를 갖다 해달라고 했죠. 두 개의 단체는 10년대 초기 단체고 있죠. 나머지 이제 부유한 한족들이 많이 산다. 한족회는 그러니까 3.1운동 직후에 등장했던 단체라고 해서 세 개를 갖다 이제 순서대로 암기를 갖다 해달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경학사가 시험에 나온 거죠. 요게 이제 서간도일 때니까 이혜영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다. 민족대표 33은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활동했던, 요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인물들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혜영 같은 인물은 이미 있지 않습니까? 10년대 초부터 만주에 와서 활동을 하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뭐, 안 어렵죠. 그러니까 경학사가 워낙 유명하니까 서간도. 그 다음에 이제 삼균주의에 입각한 한국국민당을 결성하였다. 요거는 이제 조소왕이라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조소왕이라는 인물은 우리 해방 직전쯤에 이제 뭐 그 삼균주의 같은 거 있죠. 삼균주의 그 임시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기본 이제 방향성의 삼균주의 같은 걸 갖다 제창하는 모습을 갖다 이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삼균주의 조소왕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것도 걸러내기 어렵지는 않습니다. 서간도 이제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교재 내용 캡처를 갖다 해서 만든 거예요. 보시면 이제 신민의 이혜영 일가가 주도하였다 하면서 이제 여기 그 경학사에 가면 부유한 한족들이 많이 산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신흥 강습소 있죠. 요게 나중에 이제 신흥 무관학교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음 이제 17번 새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구차례 헌법을 갖다 여러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사료를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먼저 이제 이 헌법이 어떤 헌법인지를 끌어내야 돼요. 60년이라는 강력한 힌트가 주어졌고 있죠.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게 지금 실질적인 내각 책임제 체제 우리 헌법 역사상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각 책임제를 갖다 구성했던 적은 한 번밖에 없다고 했어요. 이 공화국의 3차 개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3차 개헌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임시수도 부산으로 개정되었다. 요거는 이제 임시수도에서 만들어진 헌법은 딱 하나밖에 적으니까 1차 개헌, 8차 개헌.
그 다음에 이제 4.4.5 기원이 2차 기원의 별명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 설치를 규정한 조항에 있다. 엽기적인 이제 통국이 만들어진 것은 7차 기원 유신헌법. 그 다음에 민의원과 참여원으로 구성된 국회 조항이 있었다. 내각 책임제의 특징 중 하나가 국회가 세고 강한 거예요. 그래, 내각 책임제 좋아하는 국가에서는 국회를 갖다 양원제로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각 책임제에서 민의원과 참의원 해가지고 양원제 국회를 갖다 구성을 갖다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 헌법에서 있지 않습니까? 민의원과 참의원을 2번을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실제로 실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참의원을 구성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헌법에서 1차 기원, 8차 기원에서 1차 기원에도 이제 참의원, 민의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참의원은 이 나중에 구성된 때로부터 뭐 실시한다 이런 이제 단서 조항이 달려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승만이 이제 참의원을 안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말로만 양원제고 있죠. 실질적으로 양원제가 아니다. 그래, 근데 대신 이제 시험에서 함정으로 내기가 쉽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갖다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함정이 아니죠. 제대로 된 겁니다. 3차 기원에 지금 보시면은 60년도 연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 내각제와 양원제, 민의원 참여원 하면서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 우리 동물입니다. 한 번씩 왔다가 금방 가버려 또. 자, 다음 사건 이후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개경을 떠나 피난 중인 왕이 안성현을 안성군으로 승격시켰고 홍건적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개경을 떠나, 그러니까 누군가의 침입으로 있지 않습니까? 홍건적의 침입으로 왕이 개경 수도로 갖다 떠나가지고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달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개경이 수도니까 고려, 그 다음에 홍건적 나왔으니까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공민왕이 돼요. 공민왕 때 1차, 2차 홍건적 침입이 있는데 1차 때는 서경 점령 당했죠. 2차 때는 개경까지 점령 당한다고 했어요. 2차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있지 않습니까? 1차인지 2차인지를 갖다 구별해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민왕이라든지 메인 왕들 보면 이 왕내 업적 순서를 잡는 문제들이 간혹 등장을 해요. 보통은 왕끼리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왕내 업적을 구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완벽하게 예측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놨죠. 공민왕의 업적들이 정리가 된 건데, 공민왕의 업적이 보면 1차 초기 개혁이 있죠. 초기 반응 개혁이 있고, 초기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는데, 이 공민왕이 중간에 이제 위기를 갖다 경험한다고 했습니다. 그걸 갖다 이제 내우외환이라고 제가 별명을 갖다 붙여줬고 있죠. 왜 그랬냐면 외부의 홍건적인 침입,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흥왕사의 변, 그다음에 외부적인 이제 원의 공격 격퇴, 그다음에 이제 노국공주의 죽음, 이런 위기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공민왕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민왕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신돈이랑 결합해가지고 뭐 전민변용도감, 그다음에 성균관 정비 이런 것들을 갖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사료에서 제시된 사건이 요 중간 공민왕의 중간에 있는 있죠. 내외환 위기 상황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이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하면서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철 일파를 제거하고 쌍송총관부 관할 지역을 수복하였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교재를 갖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쌍성총관부 수복, 그 다음에 이제 기철, 기왕후 일족인 기철을 갖다 숙청하였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민왕의 초기 개혁의 일부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안 됩니다. 근데 요건 조금 아슬아슬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민왕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만 풀 수가 있고 있죠. 근데 뭐 이걸 갖다 몰라도 있지 않습니까? 명백하게 공민왕 이후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갖다 찍어주시면 돼요. 확실하게 공민왕 이후에 나올 만한 사건이 있나 봅시다. 1번 화약 무기를 사용해서 진포 대첩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자, 이 공민왕 이후에요, 이전에요? 공민왕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고려가 망해가면서 망국 3등신이 나온다고 했어요.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3명의 등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고려의 망국 3등신이 우창공이라고 했어요. 우, 창, 공. 자, 그 중에서 이제 우왕이 제일 유명하고 이 시기 때 있었던 대부분의 사건이 우왕이랑 관련된다고 했어요. 신진사대부가 나중에 집권하고 난 이후 사건은 이제 공양왕이랑 관련된다고 했고, 그래서 우창공급이라는 문제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진포 대첩을 비롯하는 있지 않습니까? 신흥 무인 세력의 3대 대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고양이 대첩. 우리 똥구리 보면서 제가 이 암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자,
고향 얼굴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희읍이 홍산대첩 채영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진포대첩, 그 다음에 이제 황산대첩, 이성계 황산대첩. 요 세 개가 전부 이제 우왕 때 일어난다고 했어요. 우왕 때. 그래가지고 이제 화약 무기를 사용해서 진포대첩 요거는 이제 우왕 때가 되니까 당연히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 그러니까 정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조건 정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건 정말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만 골라낼 수 있는 거고 있죠. 요건 대충 공부해도 어느 정도 기본이 잡혀있는 학생들은 골라낼 수 있는 지식입니다. 창항이 또 업적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이의 대마도 정벌이 있죠. 스시마 정벌 요거 빼고는 거의 시험에 나오는 업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양의 업적은 신진사대부가 위화도 해군 이후에 폐가입진 이후에 있죠. 집권한 이후의 개혁들이기 때문에 개혁적인 성향이 강해가지고 또 구별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처인성 전투에서 적의 장수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요거는 우리 이제 고려의 역사 500년을 갖다가 제가 이제 호, 문무, 권신에서 5개의 마디로 구별을 하게 되는데, 지금 공민왕은 있지 않습니까? 호, 문무, 권, 신중, 권과 신 사이에 권문세족이 주도하던 시기와 신진사대부의 개혁 시기에 사이에 끼어있는 왕이에요. 이게 사기와 오기 사이에 끼어있는 왕이에요. 근데 처인성 전투는 있지 않습니까? 무신집권기 후반부에 일어난 사건이요. 대모왕정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전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철일파는 왜 안 되는지 이미 배웠죠. 공민왕의 개혁의 전반부 사건이요. 요 사건이 중반부 사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적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에서 8만 대장경을 만들었다. 요것도 대몽항쟁기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신 집권기야. 그래서 3기이기 때문에 이전 사건이 돼버립니다.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들을 갖다 무식하게 전부 연도로 갖다 알려주면서 연도로 갖다 암기해서 공부하려면 공부가 끝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마디를 나눠가지고 머릿속에 개념화 시켜가지고 접근하는 게 현명한 방식이요. 그렇게만 하면 있죠. 솔직히 이 정도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열심히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3, 4개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만점 받아요. 3개월만 해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없어도. 제가 예전에 이제 외국인들 한국사를 갖다 가르쳐 봤어요. 중국 사람들, 뭐 그리고 이제 베트남 사람, 그 다음에 뭐 또 미국 사람, 뭐 프랑스, 대만,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을 갖다 가르쳐 봤어요. 근데 한자 문화권이 아닌 사람들은 한글을 갖다가 일정 수준까지 해도 있죠. 국사를 갖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분들도 하고 있죠. 중국어, 그러니까 한자를 쓰는 일본이라든지 중국 사람들은 한국말을 갖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있죠. 국자 수업을 갖다 한 6개월 정도 하시면 어지간한 공무원 합격권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한권 같은 거는 그분들이 1급을 갖다 다세요. 6개월 정도 이렇게 흥미를 갖다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국사 베이스가 없다고 해서 있죠. 야, 난 국사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노베이스라도 있죠. 얼마든지 한 좀 보통 사람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더 한다면 뭐 4개월, 5개월 이 정도만 한다면 이제 이런 시험 같은 거는 충분히 이제 만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점 받으려면 좀 요런 거 공부해야 된다고 있어요. 쓸데없는 거 공부하지 말고 있죠. 시험에서 물어보는 포인트로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막 지엽적인 거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오긴 해요. 어쩌다 한 번씩. 근데 그거는 순차적으로 챙겨가는 거지. 그거보다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 제 교재에 보면 지금 굵고 짙은 글씨랑 옅은 글씨가 섞여 있거든요. 굵고 짙은 게 더 기본이 되고 더 시험에 자주 나온 지식이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 일단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25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굵은 글씨만 보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페이지로 치면 한 100에서 150페이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솔직히 그거는 무작정 애워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반복해서 완전히 그게 지식이 되면 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런 지엽적인 지식까지 이제 차근차근 이제 확대를 해가시면 누구나 이제 국사는 만점 가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합격까지. 그리고 이제 이 국사 공부하는 방식을 갖다 여러분 익히시면 다른 과목에 써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가보겠습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남인들이 대거 관직에서 쫓겨나고 허적 윤희 등이 처형되었다. 자, 남인이 쫓겨나고 허적 윤효가 처형되었다. 이게 일명 이제 경신대출척 해가지고 이제 경신황국 숙종 때 첫 번째 큰 황국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현왕후가 복위되고 노론소론이 정계 복귀되었다. 인현왕후 복위해버리면 갑술황국 얘기하는 거죠. 야, 갑술황국, 그 다음에 경신대출척이 뭐지?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숙종 때 3대 왕국이에요. 3대 왕국. 가장 중요한 왕국. 숙종이 황국을 상징하는 왕이고 있죠. 숙종 때 대표적인 3대 왕국이 경신, 기사, 갑술왕국이 있어요. 3대 황국은 결국에는 앞서 붕당정책이 마지막 마디에 있죠. 두 차례 예송에서 연결돼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1차 예송. 의미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 1차 예송, 2차 예송이 있거든요. 요때부터 이제 남인과 서인이 본격적으로 경쟁한다고 했어요.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이겨요. 서인이.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이 이겨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쟁이 이제 완전히 공존이라는 원칙을 버리고 있죠. 상대방 붕당을 갖다 몰살시키는 형태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국이라는 양상이에요. 그게 경신왕국 때는 다시 서인이 이기고, 기사왕국 때는 다시 남인이 이기고, 그 다음에 갑술왕국 때는 다시 서인이 이기면서 남인 몰살되기는 양상으로 서인 남인 서인 남인 서인 남인 하면서 경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요것들을 이제 두 문자 딸 때 우리 어떻게 딴다고 했습니까? 기갑 경기갑 이렇게 딴다고 했어요. 왜? 두 차례 예송, 첫 번째 예송의 이름이 기해예송, 기해예송.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송이 있지 않습니까? 갑인 예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문자를 따면 이제 기갑, 경기갑 해가지고 경을 갖다가 중심에 두고 기갑이 반복되고 있어요. 기갑, 경, 기갑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가지고 얘들을 갖다 이제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 아니나 다를까 이제 경신왕국과 갑술왕국 있죠. 갑술왕국 사이에 낀 사건을 갖다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이제 요게 나오겠죠. 기사왕국. 맞는지 봅시다. 선제 이제 기사왕국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뒷문제로 넘어왔죠. 자, 1번 송시열과 김수왕 등이 채용되었다. 기사왕국의 내용 중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송시열이 채용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송시열 사 돼 있죠. 그러니까 서인 축출. 송시열이라는 인물이 서인을 갖다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정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인과 남인이 두 차례에 걸쳐 예송을 전개하였다.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경기갑 앞속에 두 개의 예송이 있다고 했어요. 사이가 아니라 앞쪽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서인의 정치의 한계를 느낀 정여립이 모반을 일으켰다. 요 정여립 모반 사건은 우리 붕당 정책의 첫 번째 마디예요. 첫 번째 마디에 선조 때 있지 않습니까? 붕당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의 요구에 따라 조총부대를 파견하였다. 이거는 이제 붕당 측의 세 번째 마디 있죠. 세 번째 마디 광해군이 두 번째 마디고 세 번째 마디가 인효종 때거든요. 요 때는 이제 반청 노선이 강했던 때요. 색깔상으로 보자면 청에 저항하는 있죠. 노선이 강했던 때가 세 번째 마디 인효종 때인데 그 시기 때 효종이라는 왕 때 조총부대를 갖다 두 차례 있죠. 청나라에 파견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갖다 보여준다고 했어요. 두 차례 나선정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붕당 정치의 세 번째 마디니까 우리 황국이 시작되기 이전 사건입니다. 붕당이 변질되는 게 황국이거든요. 이게 큰 맥락을 갖다 꿰고 있으면 이런 것들 거저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런 사건을 보고 이제 연도로 갖다 월까지 암기를 해가지고 접근하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흐름을 갖다 중심으로 접근을 하는 문제입니다. 자, 암기법과 흐름을 바탕으로 접근하면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현대사의 제일 초입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방을 갖다 맞이하고 3년간의 미 군정의 지배를 갖다 받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3년간의 사건을 갖다 꿰뚫어주는 있죠. 암기법이 있으면 좋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쓰는 게 카포모미. 정자유발이라는 엄청 유치한 암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유치한 건 저도 인정해요. 제가 의미를 부여하면 이런 거예요. 듣고 의의가 없으실 겁니다. 자,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갖다 막 장난삼아 괴롭힌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감탄사를 내뱉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 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반성을 하는 거예요. 정자를 하면서 이제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의 정자를 갖다 유발했다. 그래가지고 정자유발, 카포미 정자유발. 요게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해방 이전이에요. 카아포가 뭐냐면 카이로, 얄타, 포츠담에담 해가지고 모스크바 삼상 회의를 갖다가 약속했던 국제적 협약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삼상회의라는 게 해방 직후에 있지 않습니까? 열려가지고 이제 한반도 문제를 갖다 어떻게 처리할 건가 회의를 갖다 모스크바에서 하게 되고 있죠. 모스크바 삼상회의 안의 내용에 따라서 미소공동회의라는 게 열리게 돼요. 근데 이 미소공동위원회가 미국과 소련의 의견 불일치로 있죠. 결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결렬된 상태에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다 제시하는 거예요. 야,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돼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갖다 어떻게 할지 지금 진도를 갖다 못 빼고 있다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이제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인물이 등장해요. 누구냐면 이승만이요. 이승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읍이라는 동네에서 있죠. 일명 정읍발언이라 해가지고 지금 북한은 이미 정부 형태 조직을 갖다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한은 있죠. 지금 모스크바 3상회의가 결렬되면서 진도를 갖다 못 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한도 북한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있죠. 남한만의 독자적인 단독 정부를 갖다 수립하자는 얘기를 갖다 하면서 미국으로 갖다 꼬시려고 시도를 갖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이요. 북한에 이제 정부가 있는 정부 실질적인 거의 정부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도 정부 형태를 갖다가 선언을 해버리면 남북이 이제 분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사람들 중도 그다음에 이제 중도자 중도우 해가지고 좀 상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모여가지고 좌우합작 운동이라는 걸 추진을 갖다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 조금씩 양보를 해가지고 있죠. 어떻게 해서는 하나의 정부를 갖다 만들어내자. 그게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자합적 운동이 결국 결렬이 된다고 했어요. 그 결렬되면서 이제 뭐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열리는데 이것도 바로 결렬되고 있죠. 결국 이제 한반도 문제를 갖다 미국과 소련 양강 간의 결정을 갖다 못 해가지고 있죠. 결국 이제 유엔의 한반도 문제를 갖다 상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엔에서 뭐라고 결론을 갖다 내린다고 했어요. 한반도의 단독 정부를 갖다 수립하기 위해서 총선을 갖다가 남한에서만 단독 정부를 갖다 그 단독 총선을 갖다 추진하라고 결정을 갖다 내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거기에 반발하는 거예요. 김구를 갖다 중심으로 한 김규실 그리고 이제 또 밑으로는 제주도의 이제 4.3 사태 같은 이런 사태들이 이제 유엔의 결정에 반발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 반발해 가지고 있죠.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카포오미 정자 유발 요게 이제 해방 3년 공간에 일어났던 주요 사건들을 갖다 쫙 나열해 놓은 거예요. 연도를 갖다 알아주셔도 좋지만 연도보다도 이게 훨씬 더 유용하겠습니다. 요 사건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사건들은 요거 어디에 끼어 있었지 그 정도만 판단할 수 있으면 있죠. 이 파트의 순서 잡는 문제를 갖다 다 끌어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재헌국회가 구성되어 헌법을 갖다 제정하였다. 요거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칼자루를 갖다 잡고 있는 미국에 의해 가지고 있죠. 우리 단독 정부가 이제 수립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맨 끝으로 가요. 그 다음에 여운형과 김규식의 자합작위원회. 요거는 바로 이제 요 자합작 운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거 엄청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요거는 요 흐름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선 건준위원회가 그 수립된 거는 있지 않습니까? 바로 딱 우리 해방을 맞이하는 8월 15일이라고 했어요. 45년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해방 이전에 있었던 약속들,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3상회의 사이에 딱 끼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 요거는 요 자체 이제 자리를 갖다 잡고 있네요. 요런 식으로 이제 순서를 갖다 잡아주시면 있지 않습니까? 잡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갖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지 않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지만 안 어렵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일정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 내용들을 갖다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수준 문제를 갖다 푸신 학생들은 이거 거의 뭐 한 5분 이 정도만에 이제 만점 받을 수 있는 이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좀 까다로웠던 문제가 있다면 옥조 사료가 핵심적인 원래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키워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읍군 삼로라든지 뭐 골장제라든지 세골장 이런 단어가 등장 안 하다 보니까 좀 변형시켜 등장하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껴가면서 합리적으로 우리 푼다면 접근할 수 있었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러니까 문왕 발해 역사와 신라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관련을 맺어가지고 그 연결하는 문제,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충분히 이제 예상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기초로 갖다 충분히 푼 학생들은 뭐 무리 없이 이렇게 다 풀 수 있었다고 봅니다. 국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시험 보신다고 이제 수고 많으셨고 있죠. 다음 시험을 갖다 준비하실 때도 있죠. 여러분은 기초로 갖다 중심으로 핵심 지식을 갖다 중심으로 공부를 갖다 하세요. 쓸데없는 지식도 보지 말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지식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먼저는 그 기본적인 기출에서 나와 있는 소개되어 있는 핵심 지식들을 갖다 먼저 딱 소화하시고 있죠. 정말 심심하다. 다른 과목도 일정 수준 이상 성적이 나와. 시간이 남아돌아.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이제 너무 이렇게 특정 과목을 갖다 지엽적인 파트로 이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위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엽적인 지식 들어가려면 있죠. 기출에 한 번이라도 소개된 거를 갖다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이제 공부하신다면 공무원 시험이 있죠.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닐 겁니다. 합리적으로만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한 6개월 정도 만에 있죠. 완성할 수 있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에요. 구급 공무원은.
자, 그럼 이제 수고 많으셨습니다.